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사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 수포자라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한 번은 아이가 해봤을 거예요. 반전이 뭐냐면 진짜 수포자와 가짜 수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모두가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등급, 모의고사 영역 2등급 정도 받는 친구도 수포자라는 말을 하고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96점을 받아도 수포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리얼 수포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수학을 안 할 거면 본인이 수포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보통 수학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수포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싫어하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이 단어를 앞으로는 내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왜 수포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매년 사실 수학의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1등급을 찍는 아이를 매년 보고 있어요. 정말 매년. 그러니까 뭐 수능 끝나고 나면 정말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선생님 후배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매년 그런 친구를 만나는데요. 꾸준히 해서 안 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근데 특징은 꾸준히예요. 절대 못할 수 없는 과목이고요. 국어, 영어 선생님 안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국영수 중에서 그 능력치 없이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오히려 수학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글을 읽는 능력은 예전역에 생겼어야 합니다. 그죠? 계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저 엊그제 7월 모의고사 고3 거 해설 강의 했거든요. 그 1의 자리 2 더하기 6인데 2라고 썼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 능력치가 수학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시험 때 실수 안 하는 법을 체득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누구라도 수학은 100점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1 친구들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대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제 만나면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뭔가 달라가지고 잘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학교에서 근무하던데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출신 중학교에 이제 문의를 해서 그 아이의 중학교 성적을 뜯어다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중학교 때 수학 잘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거짓말은 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본인이 수학을 잘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담감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내신을 받았을 때는요, 잘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번 시험 좀 못 봤네, 하지만 난 수학을 잘해,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사실 계속 시험 보죠. 끊임없이 성적과 싸웁니다. 실제 실력과 성적이 무조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실력이 계속 오르는데도 성적으로 그게 발현이 안 되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시험 때 긴장이 되고요. 긴장이 되니까 막 글씨는 까맣고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막 눈물 흘리고요. 이런 일들이 더 극대화되면서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때 잘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그 말을 좀 복돋아 주세요. 절대적으로 아이가 수학을 못하지 않아요. 좀 안 한 기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수학적인 머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제가 그 고3 담임할 때 학부모 상담을 하면 어머님이 오셔서 우세요. 제가 수포자였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님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절대 상관없고요. 수학적 머리라는 거는 대학에 가면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수학 천재들이 그 안에는 있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그 국어를 사랑하는 이과생이었어요. 되게 반전이잖아요. 저는 수학 되게 힘들어하면서 사실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학을 딱 갔는데 정말 그 수학 천재들이 있어요. 저는 수학교육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잘은 모르고 갔었습니다만, 수학과가 배우는 전공 수학과 교육학을 따로 배우더라고요. 이게 접목된 게 아닌. 그래서 전공 수학을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막 힘든. 근데 진짜 수학 천재들이 있어요.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수업을 들어요. 교수님 수업을. 다 알아들어요. 저는 막 필기만 하느라고 바쁜데, 그래서 요 정도 오니까 이게 확실히 수학적 머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수학 교육과 출신이잖아요. 뭐가 됐을까요? 선생님이 됐겠죠. 그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대요. 야, 이걸 왜 물으냐? 이 말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질문하면. 그래서 오히려 나는 수학에 좀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할 얘기가 많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 강의할 때 실수하는 거 그대로 보냅니다. 절대 NG로 안 잡고 그대로 보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갔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말을 해요. 내가 실수하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한다고 말을 하면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몸풀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드는 7단계.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가셔야 되는 파트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것인가. 첫 번째인데요. 이 과정 안에 사실은 수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잡아주세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1, 2학년이잖아요, 지금. 3학년 아니죠? 그러시다면 더더욱 높게 목표 잡으세요. 수학 만점 좋고요.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게 뭐 대학도 좋고요. 학과도 좋고요. 직업도 좋고요. 성적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진짜 수학 왕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좋아요. 어찌됐건 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되어야 되는 거는 분량과 시간입니다. 저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플래너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방송하는 데에서 EBS에서 저희 할 거거든요, 이야기를.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공부 계획을 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랜만에 제가 공부 계획을 짰어요. 그 시간표 있잖아요, 방학 시간표. 그걸 제가 그 방송 때문에 오랜만에 저의 이제 공부를 짰는데 그걸 짜면서 느낀 게 국어, 다음 칸 영어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국어라고 써놨다고 한들 뭐 아침 10시부터 국어, 그럼 국어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펼쳐야 되는 문제집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해야 되는 분량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수학 필 받았어. 그래서 막 8시간 수학 공부를 했다.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할게요. 되게 잘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럼 모든 밸런스는 무너진 거거든요. 계획하에 있지 않은 수학 필은 오히려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공부 계획이 무조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히나 방학 때라면 저는 인강으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안 와요. 오다 말아요. 그럼 저희는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내가 몇 시에 무엇을 들어야 된다. 17강, 18강 듣고 나서 내가 몇 분 동안, 30분 동안 복습, 노트 정리, 그리고 문제집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집을 사죠. 그럼 보통 아이들이 앞에 풀다가 끝나잖아요. 뒤쪽에 덜 풀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이 딱 정해지면요. 제일 먼저 문제집을 사서 해야 되는 일은 앞에 목차를 보고요. 뭐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뚜루루룩 해가지고 결국 내가 8월 23일에 이 교재 끝. 이렇게 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날 그 교재가 끝나야 돼요. 대체적으로 아무리 두꺼운 문제집이어도 뭐 이렇게 막 그 스토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따만한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한 달 안에 문제집이 끝나요. 그렇게 구성을 짜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야 거기서부터 더 늘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분량이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문제 하나를 붙잡으면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초등학생일 때는 자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문제에 대한 탐구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넘기지 못하고 다음 문제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건요. 시험 때 7번까지밖에 못 푼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모든 공부가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내가 진행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연결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통 아이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평상시에는 잘했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패스할 줄도 알고요. 돌아와서 고민도 해볼 수가 있고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더 중요하죠. 이제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공부 양을 엄청 많이 잡습니다. 하루에 막 100문제씩 풀겠다.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수정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게 하루에 10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고민하고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로 돌아요. 그러려면 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고민해서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해설의 도움도 받고 내가 고민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의 풀이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럼 10문제를 푸는데 10시간이잖아요. 물론 산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유지기간이죠. 제가 저거를 처음 선생님이 됐을 때는 아니 사람이 계획을 세웠으면 6개월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조금씩 줄어서 지금은 그래도 3주는 좀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주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주는 적어도 유지해 보세요. 생각보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유지하는 거에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중간에 무너져도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는 날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3주라고 잡아놓은 때 안에는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되어야 돼요. 적나라한 본인의 공부 양을 보세요. 그걸 알아야지.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죠. 허우적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6, 7단계는 저의 공부 스타일입니다. 보상.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재밌어야 되지 않겠니? 공부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음을 느껴야 되고요. 내가 잘했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막 알리라고도 합니다. 물론 친구한테 알리지 말고 네. 부모님께 자랑을 하라라고도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시거든요. 리액션이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뭘 해서 나 이거 잘했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시작해요. 숨을 마시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다 보니까 전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 없으면 공부 뭐하러 해요. 그쵸? 그거 좀 받아주세요.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했으니까 너 1시간 더 해야지 보다는 일단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의외로 아이들이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에도 재밌지?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풀거든요. 거기에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이 되게 귀염둥이들이에요. 아시죠? 더 귀여워져요. 고3들한테 그 공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티커예요. 스티커 붙여줄게. 그러면 좋아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는 수능입니다. 이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 1학년, 2학년들까지는 현재 보는 수능과 그대로 유지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뀌는 이제 2022 개정 이후에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가지만 사실 수학은 미묘한 차이들은 있어요. 차이들은 있어요. 뭐 이렇게 과목명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요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출제라고 하는 게 이제 1학년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통 과목 수학 1, 수학 2 현재 2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은 8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대충 할까? 절대 안 되죠. 자, 밸런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물론 공통 과목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라 할지라도 그만큼까지 어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문항은 거의 대부분 공통 과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안배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이걸 언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마 1,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11월에 이제 수능 보잖아요. 고2 친구들은 특히 고1은 그렇게까지 강요하진 않을게요. 근데 고2 친구들은 그 11월 수능 날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 치르세요. 그러니까 등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인터넷에 뜨잖아요. 뜰 때마다 국어 시험 보듯이 시간 잡고 보고요. 수학 시험 보듯이 시간 잡고 보세요. 3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기, 그 기분을 느끼시고요. 얼마나 부족한지도 느끼세요. 그거 꼭 문제를 아껴 놓더라고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풀 거래요. 전년도 수능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끼지 마요, 여러분. 어차피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해에 만나는 모든 문제집에 다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그날 보세요. 보시고 적어도 내가
공부한 문제들 안에서 얼마나 맞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건 다르잖아요. 내가 선택 과목은 아직 안 나갔다고 치고 수학 1은 끝났다면 수학 1에서 틀린 것은 액면가 그대로 나의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걸 적나라하게 느끼세요. 내가 이만큼 못하는구나 아세요. 제가 7등급 밑으로 있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해도 실력이 늘게 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용기를 한번 내봐요. 그러면 엄청 뜨거울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 대한 여러분들 응시 현황의 선택 과목 비중인데요. 미적분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확률과 통계가 높았습니다. 근데 미적분이 유리하대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이 유리한 거는 이제 똑같은 100점의 경우에 그쵸, 표준 점수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물론 그 해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근데 대체적으로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모의고사 때마다 높긴 높아요. 하지만 만점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량의 차이는 확통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저는 확률과 통계를 주로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 선택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도에 확통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확통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만점이 될까요? 아니죠. 확통 강자들은 그 전부터 성장해오고 있었거든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미적분이 유리하대로 넘어가실 것도 없고요. 미적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확통으로 넘어올 것도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잘 생각하셔갖고 쭉 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과 계열, 이공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미적분 선택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대학 쪽에 연결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시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확통이 편해요. 아니, 그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마이너가 되어서 보통 이 두 가지 안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쵸? 저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분은 적어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100분 생각보다 길죠.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감독 들어가면 아이들이 많이 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를 못 풀었대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나죠. 저는 선생님인데 그죠? 100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 아파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날도 배가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분에 집중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연습을 집에서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잘 못해요. 1, 2학년도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기출 다 있잖아요. EBS 들어가시면 기출문항 쫙쫙 뽑으실 수 있어요. 그거 뽑아서 모의고사 형태로 주말마다 한 번씩 보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걸 미니멈으로 할게요. 2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요. 시험처럼 보시는데 100분 잡고 보지 마시고요. 90분 잡고 보세요. 그 10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긴장도 되고요. 그쵸? 좀 떨리고요. 집에서 보면 편안하고요. 그쵸? 차이가 있으니까 한 10분은 차감하시고 90분을 기준으로 시험 한 번씩 봐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